여보,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더라면 어머님을 잃은 슬픔도 훨씬 쉽게 이겨낼 수 있었을 거라고. 남편 김도연의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안고 등을 쓸어주며 다정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나는 그 말 속에서 이상하리만치 차가운 공허함을 느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더라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고,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끼며 살아왔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는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묘한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 씨앗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지수. 이제 쉰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남들 눈에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중년 여성으로 보일 것이다. 대학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한 중견 기업의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우리는 자식은 없었지만, 그래서 더 서로에게 집중하며 평온한 삶을 누렸다. 하지만 지난달, 내 삶의 가장 큰 기둥이었던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웃으며 내게 김치를 담가주셨던 엄마였다. 그런 엄마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엄마의 장례식장은 수많은 조문객들로 북적였다. 엄마의 오랜 친구분들, 친척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가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나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사람은 바로 남편 도연이었다. 그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도 틈만 나면 내 옆에 앉아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여보,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느껴졌다. 그의 눈가는 항상 붉게 물들어 있었고 나는 그의 눈물에서 엄마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보았다. 남편은 결혼 후 30년 동안 한결같이 엄마에게 헌신적이었다. 우리 엄마는 몇 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혈당 수치가 들쑥날쑥해서 식단 조절과 인슐린 주사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느라 매일 엄마 곁을 지키기 어려울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엄마를 챙겨주었다. 당신이 피곤할 텐데 내가 다녀올게. 어머님 인슐린 주사 시간 됐잖아. 그는 그렇게 말하며 매일 저녁 친정에 들렀다. 엄마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시력과 손이 좋지 않아 주사 놓는 것을 힘들어 하셨는데 남편은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능숙하게 인슐린 주사를 놓아드렸다. 주사를 놓을 때마다 따끔거리는 통증에 엄마가 살짝 몸을 움찔하면 남편은 언제나 다정한 목소리로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납니다. 라고 속삭여 주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제게 준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엄마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남편은 엄마의 식단에도 신경을 썼다. 당뇨병 환자에게 좋다는 음식을 찾아와 직접 요리해 드렸고 혈당 수치를 꼼꼼히 기록했다. 오늘 어머님 혈당이 많이 높네요. 어제 혹시 뭐 드셨어요? 남편은 나보다 더 엄마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했다. 친구들에게 남편 자랑을 할 때면 모두가 부러워하며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렇기에 나는 남편이 제게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했을 때도 그의 말에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여보, 요즘 세상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해. 우리 이웃집 김 씨도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병원비에 장례까지 감당하느라 온 가족이 고생했잖아. 어머님께서도 나이가 드시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당신 혼자 감당할 걱정 내가 덜어주고 싶어서 그래.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저에게 보험 상품 안내문을 내밀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다. 여보, 엄마가 무서워하실 거야. 그리고 엄마는 아직 괜찮으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혹시 몰라서 그러지. 당신이 불편하면 안 해도 돼. 라며 금세 수긍했다. 그의 배려에 나는 오히려 미안함을 느꼈다. 내 걱정을 먼저 해주는 건 역시 남편뿐이구나. 생각하며 그날 밤 나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여전히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랬던 남편이 오늘 엄마의 장례를 마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더라면. 나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 말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지 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남편의 다정한 손길에 기대어 내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 의심의 씨앗은 바로 다음 날,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었다.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다. 이지수님, 어머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마지막까지 담당했던 간호사 박민서라고 합니다. 연락 주세요. 나는 문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서는 누구지? 왜 나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거지? 나는 문자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곧바로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그녀는 몹시 불안해하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깊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내게도 전염되었다. 나는 문득 남편이 매일 저녁 엄마에게 주사를 놓아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손은 항상 능숙했고 엄마는 그를 믿고 따랐다. 하지만 가끔씩 엄마는 나에게 지수야. 요즘 몸이 좀 이상해. 주사 맞고 나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때마다 엄마, 당뇨 합병증 때문에 그래. 괜찮아질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그 말들은 단순한 지병의 증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불안함에 휩싸였다. 남편이 엄마에게 주사를 놓아주던 그 다정한 손길 뒤에 혹시 모를 검은 속셈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그 끔찍한 상상에 몸이 떨렸다.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다. 남편은 그런 나를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었고 나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의지하며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손길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다정함이 이제는 가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처럼 보였다. 나는 그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이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의심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나를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여보,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병원에 좀 다녀와야겠어. 라고 말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내가 같이 가줄까? 라고 물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니, 괜찮아. 그냥 건강검진이나 받아보려고. 당신 바쁘잖아. 라고 말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일말의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왜 갑자기 병원에 가려는지, 혹시라도 내가 엄마의 죽음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불안함을 보며 내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것이 엄마를 위한 마지막 효도이자 나를 위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남편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일어나 엄마의 방으로 향했다. 엄마의 방은 한 달 전 그대로 멈춰 있었다. 엄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방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보고 있던 책, 엄마가 자주 쓰던 돋보기, 그리고 엄마의 화장대.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엄마의 방을 구석구석 살폈다. 침대 아래, 서랍장 뒤, 책장 사이.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나는 엄마가 항상 사용하던 화장대 서랍 맨 밑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낡고 해진 수첩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엄마가 직접 쓴 일기가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엄마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다. 엄마의 일기 속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도연이가 오늘 주사를 놓아주었다. 우리 사위, 참 자상하고 착해. 나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곧이어 나타나는 글들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사위가 인슐린 주사를 놓아주고 갔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몸이 좋지 않다. 어지럽고 손이 떨린다. 사위는 괜찮다고 하는데 오늘도 사위가 주사를 놓아주었다. 지난번과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 사위는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한다. 사위가 생명보험을 들자고 한다. 왜 아직 나는... 그런데 자꾸만 재촉해서 엄마의 일기는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엄마는 남편의 행동에 이미 의심을 품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의심을 내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돌아가신 것이었다. 나는 엄마의 마지막 고통을 외면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다. 나는 그 수첩을 꽉 쥐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남편의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내가 직접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엄마를 죽인 범인이 정말로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라면 나는 반드시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두려웠지만 엄마를 향한 사랑이 나를 용기 내게 했다. 나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가면을 보았다. 그 가면 아래 숨겨진 잔혹한 욕망을 보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줄 차갑고 단단한 복수의 칼날이었다. 내 손에 쥐어진 엄마의 일기장과 민서의 문자는 나를 향한 남편의 끔찍한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이 진실을 외면하고 엄마의 죽음을 덮어버릴 수는 없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남편의 가면을 벗기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단단한 결심을 했다. 나는 엄마의 방에서 수첩을 들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다. 수첩에 적힌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는 마치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처럼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엄마는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지수야, 사위가 하는 행동이 왠지 모르게 이상해. 나는 잘 모르겠어. 너는 아는 것이 있니? 나는 엄마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내가 왜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왜 나는 남편의 다정함이라는 껍데기 속에 숨겨진 진실을 보지 못했을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동이틀 무렵, 나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잠든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과 다름없이 자상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얼굴에서
예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잘 만들어진 가면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가면 아래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손. 그 손으로 엄마에게 인슐린을 주사했겠지. 나는 그 끔찍한 상상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나는 소리 없이 부엌으로 가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셨다. 차가운 물이 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나는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아침 일찍 나는 집을 나섰다. 남편은 여보, 오늘 어디가 일찍 나가네 라고 물었다. 나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응,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 오랜만에 얼굴 좀 보려고 라고 거짓말을 했다.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래, 잘 다녀와. 너무 늦지 말고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일말의 불안함을 읽었다. 그는 내가 왜 갑자기 일찍 집을 나서는지, 혹시라도 내가 엄마의 죽음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불안함을 보며 내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내가 향한 곳은 바로 엄마가 입원해 계셨던 병원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민서를 찾아갔다. 민서는 나를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지수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불안해 보였다. 나는 민서를 데리고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나는 민서에게 물었다. 민서 씨, 제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셨죠? 무슨 일인가요? 민서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수님, 사실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서의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어머님께서는 당뇨병을 앓고 계셔서 인슐린 주사를 맞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어머님께 주사하는 인슐린의 양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처방받은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맞고 계셨습니다. 나는 민서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처방받은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라니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 남편이 직접 주사를 놓아줬는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는 나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지수님, 남편분께서 어머님께 주사를 놓아주시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님께서는 몸에 이상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증상들이 인슐린 과다 투여로 인한 저혈당 쇼크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인슐린 주사량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처방받은 양을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라고요. 민서의 말에 내 몸은 얼어붙는 듯 했다. 그래서요. 남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민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남편분께서는 저를 노려보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가 의사보다 당신보다 더 잘 안다. 당신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 할 일이나 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민서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남편의 행동, 엄마의 증상, 그리고 민서의 증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민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카페를 나섰다.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남편의 얼굴과 민서의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처방받은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맞고 계셨습니다.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증상들이 인슐린 과다 투여로 인한 저혈당 쇼크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들이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남편이 엄마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그 끔찍한 진실에 온몸이 떨려왔다. 나는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내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은 내 엄마를 죽인 살인자였다. 나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 나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다정했고 엄마에게 헌신적이었다. 그런 그가 왜? 나는 문득 남편이 나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머님께서도 나이가 드시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의 일부였다. 남편은 엄마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예견한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끔찍한 상상에 온몸이 떨렸다. 나는 지난 30년간 사랑했던 남편이 사실은 악마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밝히고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줘야만 했다. 나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나는 공원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내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엄마를 위한 마지막 효도이자 나를 위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에도 도착하자마자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방에 넣어두었던 엄마의 수첩을 꺼냈다. 나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다시 읽어 내려갔다. 엄마가 썼던 모든 글자에서 나는 엄마의 마지막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엄마의 수첩과 함께 민서의 문자를 꽉 쥐었다. 이 두 가지가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나는 이 무기를 가지고 남편이라는 거대한 악마와 싸워야 했다. 나는 그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손. 그 손으로 엄마에게 인슐린을 주사했겠지. 나는 그 끔찍한 상상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나는 소리 없이 부엌으로 가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셨다. 차가운 물이 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나는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것이 엄마를 위한 마지막 효도이자 나를 위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남편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일어나 엄마의 방으로 향했다. 엄마의 방은 한 달 전 그대로 멈춰 있었다. 엄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방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보고 있던 책, 엄마가 자주 쓰던 돋보기, 그리고 엄마의 화장대,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엄마의 방을 구석구석 살폈다. 침대 아래, 서랍장 뒤, 책장 사이.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나는 엄마가 항상 사용하던 화장대 서랍 맨 밑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낡고해진 수첩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엄마가 직접 쓴 일기가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엄마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다. 엄마의 일기 속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도연이가 오늘 주사를 놓아주었다. 우리 사위, 참 자상하고 착해. 나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곧이어 나타나는 글들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사위가 인슐린 주사를 놓아주고 갔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몸이 좋지 않다. 어지럽고 손이 떨린다. 사위는 괜찮다고 하는데 오늘도 사위가 주사를 놓아주었다.
지난번과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 사위는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한다. 사위가 생명보험을 들자고 한다. 왜 아직 나는. 그런데 자꾸만 재촉해서. 엄마의 일기는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엄마는 남편의 행동에 이미 의심을 품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의심을 내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돌아가신 것이었다. 나는 엄마의 마지막 고통을 외면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다. 나는 그 수첩을 꽉 쥐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남편의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내가 직접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엄마를 죽인 범인이 정말로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라면 나는 반드시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두려웠지만 엄마를 향한 사랑이 나를 용기 내게 했다. 나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가면을 보았다. 그 가면 아래 숨겨진 잔혹한 욕망을 보았다. 나는 엄마의 방에서 수첩을 든 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첩 속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는 마치 엄마의 마지막 외침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사위가 생명보험을 들자고 한다. 왜 아직 나는. 이 문장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왜 엄마는 이 의심을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엄마의 마지막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을까?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나를 갉아먹었다. 남편 도연의 평온한 얼굴이 내 눈앞에 아른거릴 때마다 나는 그 평온함 아래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도연에게 엄마의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며 혼자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흔쾌히 동의하며 나를 안심시켰다. 여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것들 위주로 잘 정리해줘. 그의 다정한 목소리는 이제 내게 독약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여전히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찾아낼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불안함을 보며 내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도연이 출근한 후 나는 곧장 엄마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나를 감쌌다. 한 달 전 엄마의 죽음 이후 이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 있었다. 나는 엄마의 채취가 남아있는 방을 둘러보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꼈다. 단서가 있다면 분명 이 방 안에 있을 것이다. 나는 엄마의 유품들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서랍장 깊숙한 곳, 책장 뒤편, 침대 아래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나는 화장대 맨 밑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상자 안에는 오래된 수첩 몇 권과 함께 낡은 태블릿 PC 한 대가 들어있었다. 태블릿은 전원이 꺼져 있었고 나는 충전기를 찾아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지자 익숙한 앱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에는 엄마가 당뇨 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혈당 수첩 앱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앱을 실행했다. 앱 안에는 엄마가 직접 기록한 혈당 수치와 식단, 그리고 인슐린 투여량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기록이 정상이었다. 혈당 수치도 안정적이었고 인슐린 투여량도 일정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기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의 기록과 내가 알고 있던 처방전을 대조해 보았다. 내가 알고 있던 처방전은 엄마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기 전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받아왔던 것이었다. 인슐린 주사 투여량은 아침 식사 후 5단위, 저녁 식사 후 7단위. 하지만 엄마의 기록에는 저녁 식사 후 투여량이 7단위가 아닌 9단위, 10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엄마가 숫자를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록은 매일매일 일정하게 잘못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그 기록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엄마의 인슐린 투여량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엄마에게 인슐린 주사를 놓아주던 도연뿐이었다. 나는 며칠간의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기록에는 투여량과 함께 그날의 몸 상태에 대한 메모가 함께 적혀 있었다. 사위가 주사 놓아주었다. 오늘은 몸이 좋지 않다. 어지럽고 손이 떨린다. 사위가 주사 놓아주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 엄마의 기록은 내가 기억하는 엄마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의 헌신적인 간병은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는 엄마에게 인슐린을 과다 투여하여 엄마를 천천히 죽여왔던 것이다. 나는 태블릿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내 엄마를 죽인 살인자라니? 나는 그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눈물을 쏟아낼 뿐이었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나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나는 다시 태블릿을 보았다. 기록들은 여전히 차갑고 잔혹하게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 기록들을 보며 마음속에 굳건한 결심을 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남편의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진실을 밝히고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줘야만 했다. 나는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엄마의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엄마의 채취가 남아있는 방에서 나는 엄마의 마지막 사랑과 고통을 느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엄마의 방을 나섰다. 집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나를 감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는 이제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엄마를 위한 마지막 효도이자 나를 위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도연을 기다렸다. 그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나 왔어. 엄마 유품 정리는 잘했어. 나는 그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자상하고 평온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 나는 그가 내게 했던 모든 거짓말을 떠올렸다. 그의 다정한 손길, 그의 헌신적인 간병, 그의 슬픈 눈물,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쳤을 때 나는 그의 손길에서 차가운 도끼를 느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여보, 왜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떨림이 그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찾아냈을까? 혹시라도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불안함을 보며 내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한 집에 머물 수 없었다. 나는 진실을 밝히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나는 그를 향해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단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김도연, 당신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내게 죽은 사람이야. 나의 말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다. 그의 눈이 크게 뜨였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었다. 그의 가면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나는 그가 엄마에게 준 고통, 나에게 준 배신감,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의 죄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내 삶을 파괴한 악마였다. 나는 그를 향한 모든 사랑을 버리고 그를 향한 복수를 다짐했다. 남편의 얼굴은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내가, 김도연, 당신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내게 죽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었다. 그의 가면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나는 그가 엄마에게 준 고통, 내게 준 배신감,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의 죄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내 삶을 파괴한 악마였다. 나는 그를 향한 모든 사랑을 버리고 그를 향한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엄마의 일기장과 태블릿에 있는 기록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면 그가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나는 그날 밤 도연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몰래 일어나 엄마의 방으로 다시 향했다. 내 발걸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엄마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엄마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침대 아래, 서랍장 뒤, 책장 사이.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나는 문득 엄마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건들이 떠올랐다. 엄마는 나에게 지수야. 중요한 서류는 항상 이 상자에 넣어둬야 해. 라고 말했었다. 나는 그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이불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낡고해졌지만 자물쇠는 굳게 잠겨 있었다. 나는 자물쇠를 열기 위해 엄마의 열쇠를 찾았다. 엄마는 항상 열쇠를 화장대 서랍 속 작은 보석함에 넣어두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엄마가 젊은 날 사용했던 낡은 귀걸이와 목걸이,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 열쇠를 들고 상자로 향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리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엄마의 통장, 인감, 그리고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서류 하나를 발견했다. 바로 생명보험가입 계약서였다. 나는 계약서를 펼쳐보았다. 계약서에는 피부 험자 오미경, 보험 수익자 김도연, 보험료 월 50만 원, 만기 시 보험금 5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몸은 얼어붙는 듯했다. 5억 원. 도연이 나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했던 그 보험이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계약서를 든 채 온몸이 떨려왔다. 그가 엄마에게 다정하게 말했던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할 라는 말은 사실 나의 계획이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나는 계약서를 보며 눈물을 쏟았다. 엄마가 돌아가신 충격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여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계약서 아래에 있는 엄마의 서명을 보았다. 오미경이라고 적힌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어설펐다. 나는 엄마의 평소 글씨체를 알고 있었다. 엄마의 글씨체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글씨는 엄마의 글씨가 아니었다. 누군가 엄마의 글씨를 흉내내어 쓴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 서명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도연이 엄마의 글씨를 흉내내어 썼겠지. 나는 그 끔찍한 상상에 몸이 떨렸다. 나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서류들 사이에서 나는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바로 음성 녹음기였다. 나는 녹음기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낡고 해진 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이 약은 이건 다른 약이 아니야. 그냥 조금 더 좋은 약이야. 엄마, 이거 먹으면 아프지 않을 거야. 아니야. 도연아, 나는 이 약을 먹으면 몸이 더 안 좋아져.
어지럽고 손이 떨려. 엄마, 그냥 믿고 먹어. 이건 엄마를 위한 거야. 아니야! 도연아, 나 안 먹을래. 엄마 그냥 좀 먹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건 엄마를 위한 거라고. 녹음기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나는 녹음기를 꽉 쥐었다. 녹음기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엄마, 이거 먹고 서명만 하면 돼. 그럼 지수에게 좋은 선물이 될 거야. 무슨 선물 나 잘 모르겠어. 그냥 좋은 선물이야. 엄마가 지수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 마지막 선물이라니. 나 무서워. 도연아.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쏟았다. 남편이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엄마를 속이고 있었고 엄마는 그 거짓말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품에 안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내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은 내 엄마를 죽인 살인자였다. 나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 나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다정했고 엄마에게 헌신적이었다. 그런 그가 왜... 나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밝히고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줘야만 했다. 나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나는 상자를 든 채 집으로 향했다. 내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엄마를 위한 마지막 효도이자 나를 위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상자 안에 모든 증거물을 가방에 넣었다. 엄마의 수첩, 태블릿 PC, 보험 계약서, 그리고 녹음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나는 이 무기를 가지고 남편이라는 거대한 악마와 싸워야 했다. 나는 그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손. 그 손으로 엄마에게 인슐린을 주사했겠지. 나는 그 끔찍한 상상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나는 소리 없이 부엌으로 가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셨다. 차가운 물이 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나는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것이 엄마를 위한 마지막 효도이자 나를 위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남편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일어나 엄마의 방으로 향했다. 엄마의 방은 한 달 전 그대로 멈춰 있었다. 엄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방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보고 있던 책, 엄마가 자주 쓰던 돋보기, 그리고 엄마의 화장대,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엄마의 방을 구석구석 살폈다. 침대 아래, 서랍장 뒤, 책장 사이.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나는 엄마가 항상 사용하던 화장대 서랍 맨 밑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낡고해진 수첩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엄마가 직접 쓴 일기가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엄마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다. 엄마의 일기 속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도연이가 오늘 주사를 놓아주었다. 우리 사위, 참 자상하고 착해. 나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곧이어 나타나는 글들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사위가 인슐린 주사를 놓아주고 갔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몸이 좋지 않다. 어지럽고 손이 떨린다. 사위는 괜찮다고 하는데 오늘도 사위가 주사를 놓아주었다. 지난번과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 사위는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한다. 사위가 생명보험을 들자고 한다. 왜 아직 나는? 그런데 자꾸만 재촉해서 엄마의 일기는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엄마는 남편의 행동에 이미 의심을 품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의심을 내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돌아가신 것이었다. 나는 엄마의 마지막 고통을 외면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다. 나는 그 수첩을 꽉 쥐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남편의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내가 직접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엄마를 죽인 범인이 정말로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라면 나는 반드시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두려웠지만. 엄마를 향한 사랑이 나를 용기 나게 했다. 나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가면을 보았다. 그 가면 아래 숨겨진 잔혹한 욕망을 보았다. 나는 엄마의 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품에 안고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든 녹음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나는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얼마나 끔찍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낡고 해진 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잡음만 가득했다. 그리고 잠시 후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의 목소리와 남편의 목소리였다. 엄마, 이거 좋은 거야. 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꼭 필요하다고 하댔어. 이거 먹으면 엄마 아프지 않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는 내가 30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달랐다. 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마치 완벽하게 연기된 대사 같았다. 아니야, 도연아. 나는 이 약을 먹으면 몸이 더 안 좋아져. 어지럽고 손이 떨려. 지난번에도 그랬어. 엄마의 목소리는 불안하고 힘이 없었다. 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이미 남편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의심을 보지 못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엄마? 그냥 믿고 먹어. 이건 엄마를 위한 거야. 아니야. 도연아, 나 안 먹을래. 약이 너무 독한 것 같아. 내 몸이 이상해. 엄마, 그냥 좀 먹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건 엄마를 위한 거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짜증이 가득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 목소리는 내가 알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악마의 목소리였다. 엄마, 이거 먹고 서명만 하면 돼. 그럼 지수에게 좋은 선물이 될 거야. 무슨 선물 나 잘 모르겠어. 그냥 좋은 선물이야. 엄마가 지수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 마지막 선물이라니. 나 무서워. 도연아,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엄마, 그냥 좀 해. 왜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이거 서명만 하면 끝나는 거야. 녹음기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는 엄마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엄마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나는 그 끔찍한 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녹음기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엄마, 이거 좋은 거야. 엄마가 좋아하는 보험이야. 지수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 마지막 선물이라니. 나 정말 무서워. 도연아. 괜찮아. 엄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네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픈 걸까? 엄마, 그냥 좀 쉬어. 괜찮아. 아니야. 이상해. 내 몸이 너무 이상해.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나는 녹음기를 품에 안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내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은 내 엄마를 죽인 살인자였다. 나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 나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다정했고 엄마에게 헌신적이었다. 그런 그가 왜? 나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밝히고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줘야만 했다. 나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나는 녹음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다. 내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엄마를 위한 마지막 효도이자 나를 위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방에 넣어두었던 엄마의 수첩과 태블릿 PC, 보험 계약서, 그리고 녹음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나는 이 무기를 가지고 남편이라는 거대한 악마와 싸워야 했다. 나는 그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손. 그 손으로 엄마에게 인슐린을 주사했겠지. 나는 그 끔찍한 상상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나는 소리 없이 부엌으로 가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셨다. 차가운 물이 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나는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것이 엄마를 위한 마지막 효도이자 나를 위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남편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일어나 엄마의 방으로 향했다. 엄마의 방은 한 달 전 그대로 멈춰 있었다. 엄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방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보고 있던 책, 엄마가 자주 쓰던 돋보기, 그리고 엄마의 화장대,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엄마의 방을 구석구석 살폈다. 침대 아래, 서랍장 뒤, 책장 사이.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나는 엄마가 항상 사용하던 화장대 서랍 맨 밑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낡고 해진 수첩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엄마가 직접 쓴 일기가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엄마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다. 엄마의 일기 속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도연이가 오늘 주사를 놓아주었다. 우리 사위. 참 자상하고 착해. 나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곧이어 나타나는 글들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사위가 인슐린 주사를 놓아주고 갔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몸이 좋지 않다. 어지럽고 손이 떨린다. 사위는 괜찮다고 하는데 오늘도 사위가 주사를 놓아주었다. 지난번과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 사위는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한다. 사위가 생명보험을 들자고 한다. 왜 아직 나는... 그런데 자꾸만 재촉해서 엄마의 일기는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엄마는 남편의 행동에 이미 의심을 품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의심을 내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돌아가신 것이었다. 나는 엄마의 마지막 고통을 외면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다.
나는 그 수첩을 꽉 쥐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남편의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내가 직접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엄마를 죽인 범인이 정말로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라면 나는 반드시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두려웠지만 엄마를 향한 사랑이 나를 용기 나게 했다. 나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가면을 보았다. 그 가면 아래 숨겨진 잔혹한 욕망을 보았다. 나는 녹음기를 품에 안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손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은 내 엄마를 죽인 살인자였다. 나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 나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다정했고 엄마에게 헌신적이었다. 그런 그가 왜? 나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밝히고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줘야만 했다. 나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나는 녹음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다. 내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엄마를 위한 마지막 효도이자 나를 위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방에 넣어두었던 엄마의 수첩과 태블릿 PC, 보험 계약서, 그리고 녹음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나는 이 무기를 가지고 남편이라는 거대한 악마와 싸워야 했다. 나는 그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손, 그 손으로 엄마에게 인슐린을 주사했겠지. 나는 그 끔찍한 상상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나는 소리 없이 부엌으로 가차가운 물을 한 잔 마셨다. 차가운 물이 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나는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것이 엄마를 위한 마지막 효도이자 나를 위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남편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일어나 엄마의 방으로 향했다. 엄마의 방은 한 달 전 그대로 멈춰 있었다. 엄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방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보고 있던 책, 엄마가 자주 쓰던 돋보기, 그리고 엄마의 화장대,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엄마의 방을 구석구석 살폈다. 침대 아래, 서랍장 뒤, 책장 사이.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실망감에 한숨을 더 내쉬려는 찰나. 나는 엄마가 항상 사용하던 화장대 서랍 맨 밑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낡고 해진 수첩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엄마가 직접 쓴 일기가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엄마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다. 엄마의 일기 속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도연이가 오늘 주사를 놓아주었다. 우리 사위. 참 자상하고 착해. 나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곧이어 나타나는 글들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사위가 인슐린 주사를 놓아주고 갔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몸이 좋지 않다. 어지럽고 손이 떨린다. 사위는 괜찮다고 하는데 오늘도 사위가 주사를 놓아주었다. 지난번과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 사위는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한다.
사위가 생명보험을 들자고 한다. 왜 아직 나는? 그런데 자꾸만 재촉해서 엄마의 일기는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엄마는 남편의 행동에 이미 의심을 품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의심을 내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돌아가신 것이었다. 나는 엄마의 마지막 고통을 외면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다. 나는 그 수첩을 꽉 쥐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남편의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내가 직접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엄마를 죽인 범인이 정말로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라면 나는 반드시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두려웠지만 엄마를 향한 사랑이 나를 용기 내게 했다. 나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가면을 보았다. 그 가면 아래 숨겨진 잔혹한 욕망을 보았다. 도연은 사라졌다. 거실에 남은 것은 깨진 유리잔 조각과 흐트러진 소파 쿠션,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남은 공포와 허탈함 뿐이었다. 그가 떠난 집은 더 이상 우리의 공간이 아니었다. 마치 낯선 사람이 살다 간 빈집처럼 느껴졌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공간이 한순간에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게 안식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얼룩진 이 집에서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바로 짐을 싸기로 결심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짐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나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도연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가족사진, 여행사진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 나는 행복해 보였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나와 도연의 모습은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잔인한 기억이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떼어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내 지난 30년의 삶이 모두 가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었다. 그의 흔적이 가득한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자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나는 텅 빈 집을 걸어다니며 그가 앉아있던 소파, 그가 마셨던 컵, 그리고 그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다. 그 모든 것들이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내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생각했다. 내 사랑, 내 믿음, 내 인생,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나는 허탈함에 주저앉고 말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엄마를 잃었고 나의 삶을 잃었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짐을 정리하던 중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엄마가 직접 깎아 만들어준 상자였다. 지수야, 중요한 것들은 항상 이 상자에 넣어둬야 해. 엄마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어릴 적 엄마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들, 엄마가 젊은 날 입었던 빛바랜 옷까지, 그리고 엄마의 필체가 담긴 편지들이 가득했다. 나는 그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읽어 내려갔다. 지수야, 너는 참 예쁜 딸이야. 엄마는 너를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아. 지수야, 너는 참 착한 딸이야. 엄마는 너를 보면 항상 행복해. 엄마의 편지는 따뜻하고 다정했다. 나는 엄마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았다. 엄마의 편지는 내가 잃어버렸던 엄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곧이어 나타나는 편지들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지수야, 요즘 몸이 좀 이상해. 주사를 맞으면 어지럽고 손이 떨려. 그런데 도연이는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하네. 엄마는 잘 모르겠어. 지수야, 도연이가 보험 얘기를 꺼냈어. 왜 그런 걸 하려는 건지.
엄마는 좀 무서워. 지수야,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는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의 편지는 충격적이었다. 엄마는 이미 남편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의심을 내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돌아가신 것이었다. 나는 엄마의 마지막 고통을 외면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다. 나는 엄마의 편지를 꽉 쥐었다. 엄마의 편지는 더 이상 그냥 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었고, 나를 향한 엄마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남편의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내가 직접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엄마를 죽인 범인이 정말로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라면 나는 반드시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두려웠지만 엄마를 향한 사랑이 나를 용기 내게 했다. 나는 낡은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내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은 내 엄마를 죽인 살인자였다. 나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 나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다정했고 엄마에게 헌신적이었다. 그런 그가 왜? 나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밝히고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줘야만 했다. 나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나는 낡은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다. 내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엄마를 위한 마지막 효도이자 나를 위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방에 넣어두었던 엄마의 수첩과 태블릿 PC, 보험 계약서, 그리고 녹음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나는 이 무기를 가지고 남편이라는 거대한 악마와 싸워야 했다. 나는 그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손. 그 손으로 엄마에게 인슐린을 주사했겠지. 나는 그 끔찍한 상상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나는 소리 없이 부엌으로 가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셨다. 차가운 물이 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나는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것이 엄마를 위한 마지막 효도이자 나를 위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남편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일어나 엄마의 방으로 향했다. 엄마의 방은 한 달 전 그대로 멈춰 있었다. 엄마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방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보고 있던 책, 엄마가 자주 쓰던 돋보기, 그리고 엄마의 화장대.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엄마의 방을 구석구석 살폈다. 침대 아래, 서랍장 뒤, 책장 사이.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나는 엄마가 항상 사용하던 화장대 서랍 맨 밑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낡고 해진 수첩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엄마가 직접 쓴 일기가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엄마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다. 엄마의 일기 속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도연이가 오늘 주사를 놓아주었다. 우리 사위. 참 자상하고 착해. 나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곧이어 나타나는 글들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사위가 인슐린 주사를 놓아주고 갔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몸이 좋지 않다. 어지럽고 손이 떨린다. 사위는 괜찮다고 하는데 오늘도 사위가 주사를 놓아주었다. 지난번과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 사위는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한다. 사위가 생명보험을 들자고 한다. 왜 아직 나는... 그런데 자꾸만 재촉해서 엄마의 일기는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엄마는 남편의 행동에 이미 의심을 품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의심을 내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돌아가신 것이었다. 나는 엄마의 마지막 고통을 외면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다. 나는 그 수첩을 꽉 쥐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남편의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내가 직접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엄마를 죽인 범인이 정말로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라면 나는 반드시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두려웠지만 엄마를 향한 사랑이 나를 용기 내게 했다. 나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가면을 보았다. 그 가면 아래 숨겨진 잔혹한 욕망을 보았다. 나는 낡은 찻잔을 보며 흙냄새를 맡았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나는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 느꼈다. 그 찻잔은 내가 23살 때 만든 첫 작품이었다. 아직 빚는 법이 서툴러서 굽이 휘어지고 유약도 고르게 발리지 않았지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들었던 소중한 작품이었다. 나는 그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과거를 회상했다. 준호와 처음 만난 건 8년 전.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열었던 작은 전시회에서였다. 당시 나는 학교에서 꽤 촉망받는 도예가였다. 교수님은 내게 작품을 보고 서은아, 너는 흙을 다루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내 작품은 너의 감정이 그대로 녹아있어. 네 감정이 솔직하고 순수해서 네 작품이 빛나는 거야. 라고 칭찬하셨다. 나는 교수님의 칭찬에 힘입어 졸업 전시회에 온 힘을 쏟았다. 낡은 작업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준호는 내 전시회에 우연히 들렀다가 내 작품에 매료되었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정서은 씨, 저는 도자기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서은 씨의 작품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찻잔이요. 굽이 살짝 휘어 있는데. 그게 꼭 서은 씨의 솔직한 마음 같아서 더 정이 가네요.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만든 찻잔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미소에 흔들렸다. 그 후 준호는 매일같이 작업실에 찾아와 나를 응원했다. 그는 내가 흙을 빚고 감에 부를 때는 모든 과정을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내 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 같았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흙먼지로 가득했던 내 삶에 작은 꽃을 피워주었다. 준호는 내게 결혼을 청했다. 나는 망설였다. 나는 아직 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는 서은아, 결혼한다고 해서 내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나는 서은이의 재능을 누구보다 사랑해. 내가 서은이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내 마음은 흔들렸고 결국 그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내가 꿈꿨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결혼 후 준호는 나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시어머니 강민숙은 나를 보자마자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살림부터 배워야지. 쓸데없는 흙 장난감은 이제 그만하고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준호는 옆에서 엄마, 서은이는 도예가예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서은이 작품은 정말 멋지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도예가는 무슨 돈이나 벌어오는 사람이나 도예가지.
서은이가 그동안 얼마나 벌었니? 우리 아들 월급의 반도 못 벌었잖아. 결혼했으면 남편 내조나 잘해. 이 집안에 체면이 있지. 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 생활이 계속될수록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시어머니는 내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했다. 작업실에 들어와 또 그 냄새나는 흙 장난감이야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부엌에 가서 내 저녁이나 준비해. 라고 닥달했다. 나는 결국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작업실 문을 닫았다. 내 꿈은 그렇게 천천히 시들어갔다. 준호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가 워낙 고지식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참아. 언젠가 엄마도 서은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내 꿈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잊은 지 오래였다. 시누이 김지우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오빠, 언니는 돈도 잘 벌잖아. 언니 카드로 나 명품백 좀 사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준호는 지우야, 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서은아, 그냥 지우한테 카드 하나만 만들어줘.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뭘 그래. 지우가 취업하면 갚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결국 지우에게 가족 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그 카드는 곧 그녀의 ATM 기계가 되었다. 그녀는 내 카드로 명품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 심지어 해외여행 비용까지도 내 카드로 결제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준호는 지우가 철이 없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이 집안의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고 내 감정은 무시당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내가 아파서 끙끙 앓아 누워도 준호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며 늦게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해? 병원비 아깝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외롭게 버텨야 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낡은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찻잔의 감촉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온기는 내가 도자기를 만들며 느꼈던 행복이었다. 내가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이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상자 안에 다른 작품들을 들여다보았다. 깨진 화병의 조각을 손으로 쓸어보니 그 조각들이 마치 내 상처받은 마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조각들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 그때였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였다. 아니, 이 미친년이 아직도 문을 잠그고 있어. 어디서 감히.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정서은, 너 당장 문 안 열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아들 먹여 살리는 줄 알아. 나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댔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아들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밥도 못 먹고 살 거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지나쳐 거실로 향했다. 거실 소파에는 내가 버렸던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작품들을 하나씩 꺼냈다. 깨진 화병, 굽이 휘어진 찻잔, 흙덩이. 나는 그 작품들을 하나씩 들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 놓았다. 어머니, 지우씨, 이게 제가 젊은 날 만들었던 작품들이에요. 어머니는 이게 쓸데없는 흙 장난감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제 꿈이자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들을 팔아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렸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여러분들은 명품백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준호 씨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줬고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준호가 언제 그녀한테 돈을 줬다고. 네가 어떻게 알았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기 전 저는 이미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 작품들은 꽤 인기가 있었고 돈도 꽤 벌었죠. 하지만 결혼 후 어머니는 제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하셨고 저는 결국 제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포기한 것은 제 꿈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내 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과연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결혼 후 8년 동안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나는 내 꿈을 포기했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찾고 싶었다. 나는 낡은 찻잔을 보며 흙냄새를 맡았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나는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 느꼈다. 그 찻잔은 내가 23살 때 만든 첫 작품이었다. 아직 빚는 법이 서툴러서 굽이 휘어지고 유약도 고르게 발리지 않았지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들었던 소중한 작품이었다. 나는 그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과거를 회상했다. 준호와 처음 만난 건 8년 전,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열었던 작은 전시회에서였다. 당시 나는 학교에서 꽤 촉망받는 도예가였다. 교수님은 내 작품을 보고 서은아, 너는 흙을 다루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내 작품은 너의 감정이 그대로 녹아있어. 내 감정이 솔직하고 순수해서 내 작품이 빛나는 거야. 라고 칭찬하셨다. 나는 교수님의 칭찬에 힘입어 졸업 전시회에 온 힘을 쏟았다. 낡은 작업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준호는 내 전시회에 우연히 들렀다가 내 작품에 매료되었다고 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정서은 씨, 저는 도자기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서은 씨의 작품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찻잔이요. 굽이 살짝 휘어 있는데 그게 꼭 서은 씨의 솔직한 마음 같아서 더 정이 가네요.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만든 찻잔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미소에 흔들렸다. 그 후 준호는 매일같이 작업실에 찾아와 나를 응원했다. 그는 내가 흙을 빚고 감에 부를 때는 모든 과정을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내 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 같았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흙먼지로 가득했던 내 삶에 작은 꽃을 피워주었다. 준호는 내게 결혼을 청했다. 나는 망설였다. 나는 아직 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는 서은아, 결혼한다고 해서 네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나는 서은이의 재능을 누구보다 사랑해. 내가 서은이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내 마음은 흔들렸고 결국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내가 꿈꿨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결혼 후 준호는 나를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시어머니 강민숙은 나를 보자마자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살림부터 배워야지. 쓸데없는 흙 장난감은 이제 그만하고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준호는 옆에서 엄마, 서은이는 도예가예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서은이 작품은 정말 멋지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도예가는 무슨 돈이나 벌어오는 사람이나 도예가지.
서은이가 그동안 얼마나 벌었니? 우리 아들 월급의 반도 못 벌었잖아. 결혼했으면 남편 내조나 잘해. 이 집안에 체면이 있지. 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 생활이 계속될수록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시어머니는 내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했다. 작업실에 들어와 또 그 냄새나는 흙 장난감이야.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부엌에 가서 내 저녁이나 준비해 라고 닥달했다. 나는 결국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작업실 문을 닫았다. 내 꿈은 그렇게 천천히 시들어갔다. 준호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가 워낙 고지식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참아. 언젠가 엄마도 서은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내 꿈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잊은 지 오래였다. 신우이, 김지우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오빠, 언니는 돈도 잘 벌잖아. 언니 카드로 나 명품백 좀 사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준호는 지우야, 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서은아, 그냥 지우한테 카드 하나만 만들어줘.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뭘 그래. 지우가 취업하면 갚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결국 지우에게 가족 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그 카드는 곧 그녀의 ATM 기계가 되었다. 그녀는 내 카드로 명품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 심지어 해외여행 비용까지도 내 카드로 결제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준호는 지우가 철이 없어서 그래. 서은아, 그냥 좀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이 집안의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 의견은 존중받지 못했고 내 감정은 무시당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내가 아파서 끙끙 앓아 누워도 준호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며 늦게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해? 병원비 아깝게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외롭게 버텨야 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낡은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찻잔의 감촉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온기는 내가 도자기를 만들며 느꼈던 행복이었다. 내가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이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상자 안에 다른 작품들을 들여다보았다. 깨진 화병의 조각을 손으로 쓸어보니 그 조각들이 마치 내 상처받은 마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조각들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 그때였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였다. 아니, 이 미친년이 아직도 문을 잠그고 있어. 어디서 감히?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정서은, 너 당장 문 안 열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아들 먹여 살리는 줄 알아. 나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댔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아들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밥도 못 먹고 살 거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지나쳐 거실로 향했다. 거실 소파에는 내가 버렸던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작품들을 하나씩 꺼냈다. 깨진 화병, 굽이 휘어진 찻잔, 흙덩이. 나는 그 작품들을 하나씩 들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 놓았다. 어머니, 지우씨, 이게 제가 젊은 날 만들었던 작품들이에요. 어머니는 이게 쓸데없는 흙 장난감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제 꿈이자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들을 팔아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렸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여러분들은 명품백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준호 씨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줬고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야. 준호가 언제 그녀한테 돈을 줬다고? 네가 어떻게 알았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기 전 저는 이미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 작품들은 꽤 인기가 있었고 돈도 꽤 벌었죠. 하지만 결혼 후 어머니는 제가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싫어하셨고 저는 결국 제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포기한 것은 제 꿈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내 방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과연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결혼 후 8년 동안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나는 내 꿈을 포기했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찾고 싶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도연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 삶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해졌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를 향한 나의 모든 감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저 허탈함만이 남았다. 내가 30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내 엄마를 죽인 살인자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다. 나는 그 꿈에서 깨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을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나는 도연의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 내가 그를 법정에 세운 것은 그를 향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를 위한 정의였고 나를 위한 구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가 법정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삶을 살고 싶었다. 도연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던 날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셨다. 커피는 쓰디썼지만 나는 그 쓴맛이 좋았다. 쓴맛은 현실을 일깨워 주었고 나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날 오후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민서였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보았다. 지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서입니다. 도연 씨의 재판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지수님께 말씀드렸더라면 어머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연 씨는 저에게 내가 의사보다 당신보다 더 잘한다. 당신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 할 일이나 해라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수님께 이 사실을 꼭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님, 부디 행복하세요. 어머님께서도 하늘에서 지수님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민서의 편지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내가 용기 내서 진실을 밝혔다는 것을 칭찬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았다. 나는 현재를 살기로 했다. 그리고 나의 작은 행복을 찾아가기로 했다. 나는 작은 원룸에서 꽃을 말리는 일을 시작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장미꽃, 내가 좋아하던 안개꽃, 나는 그 꽃들을 하나씩 정성껏 말렸다. 꽃잎을 만지는 손길은 부드러웠고
꽃의 향기는 내게 평온함을 주었다. 나는 꽃을 말리는 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것 같았다. 나의 평온함,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꿈. 나는 꽃을 말리는 일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되찾아갔다. 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을 되찾고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준 강하고 단단한 여자였다.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밤을 지새웠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엄마의 사랑이 내 곁에 있었고 민서의 용기가 내 곁에 있었으니까 나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 꽃을 말리는 일을 하면서 나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꽃을 이용해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드는 것. 나는 그 공예품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과 상처가 이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창밖을 보았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 햇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빛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